A라는 사람이 근데 지가 경호처 직원이 아니고 내가 아는 B가 경호처 직원이라는 거예요. A가 실제로 경호처 직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지가 확인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확인 안 돼. 더군다나 뭐예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한 사람이래요. 저 이 기사 보고요. 아까 지금 제가 계속 저는 웃으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경호처 직원의 메시지. 춥고 불안합니다. 명령이라 맞지 못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MBC에서요. 그런데 정말로 경호처 직원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면 얘는 어떤 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너무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이야기가 제보가 사실이라면 그 다음 얘기하지 말고 사실인지부터 확인하라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김종배라는 작자인데 시선 집중해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대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는 지인이 경호처 직원인데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지가 경호처 직원이 아니고 내가 아는 B가 경호처 직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질문을 해봐요. B가 경호처 직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A가 실제로 경호처 직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지가 확인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확인 안 돼. 더군다나 뭐예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한 사람이래요. 시선 집중에서도 누구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자,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전화를 해서 시선 집중에 전화를 해서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한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저녁에 이재명이 분격해서 일본도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목을 베러 간다고 합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 쳐요. 아니면 여기서 요번에 오늘 1000명이 간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이 총을 들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 다리를 쏘라 그랬는데 걱정이야 라고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말을 누군가가 만약에 제보를 했다 쳐. 그럼 그 말을 듣고 그거를 기사화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런 요구나 지시를 경찰에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야, 누가 이재명한테 그 얘기 들은 사람이 누구야? 응? 확인했어? 증거 있어? 녹취 있어? 우리는 그렇게 확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데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신원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연락을 받았는데 지 얘기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 경호처에 있다는데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다니까요. 춥고 불안하다고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경호처 직원인지도 몰라요. 22번 뉴스 보면 더 웃긴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 어떤 죄가 더 커? 55 경비단 병사들이 공포를 호소한대요. 내가 여기서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사 보여주세요. 네. 엄마, 어떤 죄가 더 커? 병사들이 공포를 호소한대요. 근데 정 변호사님, 이런 기사가 더 웃긴 거 아닙니까? 이것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보세요. 55 경비단은 한 병사가 있어. 자, 갑이라는 병사가 있어요. 그 병사가 자기 가족인 을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지시 불이행과 공무집행 방해 중 뭐가 더 큰 죄냐고 물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을이 이 얘기를 JTBC의 김지윤 기자한테 얘기해 줬나요?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요, 이 기사가 나오면서 김지훈 기자라는 사람이 엄마 어떤 죄가 더 커? 55 경비단 병사들 공포호소 이런 기사를 썼는데 본인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병사의 가족인 을한테 들은 건지 그 가족인 을한테 그런 얘기를 우리 아들이 하더라라는 병한테 들었는지 그 병한테 얘기를 들은 정한테 들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금 봤죠, 여러분?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랬다더라, 카더라, 제가 그랬다더라, 너무 무섭대, 경호처 사람 애들이 너무 무섭대, 그리고 애들이 너무 무섭대. 갑자기 그런 뉴스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23번 뉴스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에 지지율 상승하는 게 가짜 뉴스의 보수가 결집하는 거래요. 여러분 봐봐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가짜 뉴스를 보고 보수들이 결집하는 거래요. 자기들까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 뉴스 봅니다. 24번이에요. 능력도 경험도 없는 공수처가 우물쭈물해서 꼬여버린 윤수사를.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미 공수처 능력 없고 경험 없고 우물쭈물해서 꼬였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인권위로 돌아가겠습니다. 인권위.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10번 뉴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인권위에 이 뉴스가 의미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정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윤석열 체포영장은 잘못된 일이다. 계엄 피해 적어서 내란죄 단정도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인권위원들이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윤석열을 과연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서부 지원에서 영장을 받아갖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인권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으니 함부로 집행하지 말라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기분이 좋은 이유 공개합니다. 8번 뉴스입니다. 8번 뉴스 보여주세요. 자, 방어권 보장 공고 추진. 헌재 심판 절차 정지 검토해야. 빠르빠르빠르빰. 읽어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신중하게 심리할 것을 권고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29개나 달하는데 재헌국회 이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70년간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22건에 불과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박수 한번 치고 계속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 나오는데 이상하게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잘 안 다루더라고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70년 동안요. 탄핵소추안이 70년 동안 22건이에요. 그럼 1년 평균 기준, 1년 평균 기준으로 한 3, 4년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그마치 29건에 달하는 것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으로 보이니 절제하고 자제할 것을 권고할지를 우리가 상의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공고를 추진하고 헌재 심판 절차 정지를 검토하라고 했는데요. 7번 뉴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슴이 설렙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철저히 보장 공고안. 여러분 보세요. 방어권 철저히 보장 공고안. 네. 자, 6번 볼까요? 6번 뉴스. 윤석열 체포영장 잘못된 일. 계엄 피해 적어 내란죄 단정 못해. 정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죠. 근데 왜 조국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인데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제 재판 시작도 안 했잖아요. 기소 여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왜 구속되고 체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는 헌법의 평등권의 원칙에 부합합니까, 여러분? 그 얘기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조국한테 그렇게 배려해 준 걸 고려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그렇게 무리하게 집행하지 말라고 권고할지를 상의하자 그 말이에요.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지나치게 남용을 해서 국헌 문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그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라고 권고할지 여부를 상의하자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막 탄핵은 계엄을 막 내란이라 그래갖고 막 몰아붙이면서 미친 듯이 그 칼춤에 춤을 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별들을 전부 다 지금 구속시켜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군이 지금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데, 그러한 어떤 군인들, 그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 보석으로 내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도록 하자고 우리가 권고할지 상의해보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인권위에서 이 안건이 상정을 되면서 많은 데서 인권위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시민단체, 파행 넘어 몰락 수준, 인권위 직원들 요구한다. 안건을 폐기하라. 철저히 안건 상정 논란, 내란 동조 세력이냐.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요. 지금 모든 언론이 다 인권위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권위를 응원하고 인권위를 지지하고 인권위가 하고 있는 것을 널리 퍼뜨려야 되죠. 인권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은근히 기사가 작게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다들 부정적으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란 감싸는 인권위. 5번 뉴스 볼까요? 내란 감싸는 인권위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권위를 일단 좋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들이 약간 묻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권위를 응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가 지금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권위 판에서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지금 안창호 인권위에 있는 이분이 지금 역할이 뭐죠? 인권위원장이죠. 네. 안창호 위원장님은 제가 검사 시절 부산지검에서 부부장으로 계셨던 분이고요. 네. 상당히 신앙심이 깊으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창호 위원장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던 분이에요. 저는 매우 당시 안창호 위원장한테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임명했던 안창호 위원장의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삶의 궤적에 비춰볼 때 적어도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탄핵을 기각하는 의견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안창호 당시 헌법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하면서 아주 개별 의견까지 별도로 내가지고 아주 장황하게 자기를 변명하는 글들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 뭐 권성동 같은 사람도 그렇고 안창호 같은 사람이 저는 대표적으로 돌아온 탕자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